제 10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핵 폐기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ICT와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합의와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번 북유럽 순방은 이 나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3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에서 발표된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156개국 중에 한국은 54위입니다만 핀란드는 1위, 노르웨이는 3위, 스웨덴은 10위였습니다. 이들 노르딕 국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데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 혹은 노르딕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국가들이 가지는 사회 경제 정책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회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사정 3자 협력에 기초한 전국 중앙 수준의 단체 교섭. 둘째, 혁신 성장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 셋째,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복지국가입니다. 노사협력에 기초한 전국 중앙 수준의 단체 교섭은 높은 임금을 깎고 낮은 임금을 올리는 연대 임금 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중앙 수준의 단체 교섭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여력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높은 임금을 깎고 낮은 임금을 올리는 연대 임금 정책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바로 기업가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주도로 혁신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노사정의 협의와 타협, 양보를 통해 의회에 제안된 정책은 협치에 기초한 정치 과정을 통해 입법화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당연시했고 야당 또한 반대자의 역할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갖는 정치 제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선거제도와 다당제가 정당 간의 협치를 가능하게 했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내는 기풍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정치제도가 훌륭한 혁신경제와 복지경제를 낳고 높은 행복지수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입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위원장 출신인 스테판 웨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살트셰바덴 지역은 스웨덴식 노사 상생 모델인 살트셰바덴 협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살트셰바덴 협약은 1933년 스웨덴 건설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자 집권 산인당 정부의 중재 아래 스웨덴 노동자 총연맹과 경영자 총연합회가 5년간 협상 끝에 1983년 노동시장위원회, 임금협상, 노동자 회복, 노동쟁의 등 4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한 협약으로 노사 간 극한적 대립을 배제한 평화적 타결로
스웨덴이 갈등 사회에서 복지국가로 탈바꿈한 계기가 된 협약입니다. 협약이 체결된 1930년대 당시 스웨덴은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대타협을 이룬 살트쉐바덴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스웨덴은 대립과 갈등의 노사 문화를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바꾸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역사를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고 있는 노사 갈등이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뤄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노사 갈등은 더욱 커지고 기업은 떠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141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약 45%나 급증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점은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근간인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140%나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국내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습니다. 저도 경제 현장을 많이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기업인들은 제발 기업 좀 하게 해달라는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은 2년 새에 29%나 올랐고 주 52시간제 등 각종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여기에 친노조 정부를 뒤에 둔 강성노조 민주노총이 대놓고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루려고 하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살트쉐바덴 협약도 정부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바란다면 친노조 반기업 정책부터 전면 폐기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일부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받기를 바랍니다. 예, 원내대표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을 타결짓지 못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 실정부터 따져야겠다는 자유한국당과 정치 공세용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속 시원한 정치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소집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국회를 열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법률을 만드는 일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민생이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회 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른미래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향하는 상황인데도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또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 배반의 태도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열어서 정부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바로잡을 일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별도의 경제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추경안과 연계하여 경제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삼아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 문도 열지 않고 추경안 심의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 모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답답했던 일은 좀처럼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며 조건 위에 조건을 얻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였지만 포용력을 발휘하는 대신 야당을 향한 강한 강경 발언으로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든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무리한 감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고 끝내 국회 정상화를 무산시키는 것이 패배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의 열차 출발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내려줄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예,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 그리고 혁신 구성 문제 오늘 중으로 단판 짓고 끝내야 합니다. 원래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는 지난주에 혁신위 구성 끝내기를 특수 고려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최고위는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끝내야 됩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방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끝까지 나가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내대표는 정말 전력 투구를 다하는데 당 지도부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 당은 과연 정상화된 건가? 자기 집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뭔 바깥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라고 합니다. 크게 양보하는 것이 큰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도 똑같은 겁니다. 크게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큰 정치인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내려갈 때마다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방에서 단판을 짓고 모두 웃는 얼굴로 최고위원들이 이 방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홍콩 시민들은 집회 현장에서 임을 위한 hin기국을 부르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잇겠다고 했습니다. 우산혁명 때의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종철 대변인이 발표한 바른미래당의 지지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크게 소개되어 지난 주말 동안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를 SNS상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제 긴급 안건에 동의해 주셨던 동료 최고위원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많게는 200만 명이 다시 운집하고 어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다시 추진할 일정표는 없다고 하며 사실상의 법안 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길 위기에 직면했던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완벽히 잠재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변명과 다르게 미국과 영국, EU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절대성의 원칙에 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못한다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라도 힘을 모아야 하는데 6월 17일 현재로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명확히 한 정당은 우리 바른미래당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룬다고 하는 단체들은 또 왜 침묵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대한 선택적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선택적 대응, 각종 사안에 대한 정부의 내로남불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수수성도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홍콩 민주화운동을 주시하며 민주주의라는 절대적 가치가 보편성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경 의원께서 혁신위 인선과 관련된 시한을 제시하셨는데 혁신위 인선과 구성 문제는 오늘 중으로 원안 그대로 정병국 혁신위원장을 추인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의심하는 의견인데요. 저도 우리 당이 지금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급한 일도 빨리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혁신위는 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시간을 자꾸 질질 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전까지는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오늘 바른미래당의 혁신위는 어떤 식으로든 널널히 나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청년들에게 옛날 말을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16일 공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조사에 따르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 30대 청년들이 38%였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노력해도 절대 안 된다가 5명 중에 3명이라는 것입니다. 2,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집값을 생각하면 청년 실업 상태인 친구들은 더더욱 꿈도 꾸지 못합니다. 30대 미만의 20대 청년의 도움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의 20대 청년들은 주거급여에서도 대부분 제외가 됩니다. 한 달에 85만 원 이상을 벌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을 초과해서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거급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20대 청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정책이 청년의 실태를 겉돌아가 한참 겉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지난달에 청년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찾아가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까지 개최했습니다. 논의는 있었지만 청년후원 대책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알바비나 쥐불 월급을 받아서 월세로 내야 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돈을 받아서 청년 인지 예산 문제 신설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서 청년을 위한 목적성과 실효성을 거두자는 취지입니다. 더 크게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반전시켜보자는 노력입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청년 인지 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체육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추경 예산안 6.7조 원 중에 3.6조 원의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 내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3.1조 원의 짠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으로 인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 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 경제 관련 우선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할 때 우리 바른미래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준비를 차곡차곡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책 정당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주당과 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경제가 악화되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국민들의 절규가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정상화를 놓고 부리는 한국당의 생떼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당의 생떼에 똑같은 비아냥으로 대응하는 민주당도 봐주지 않겠습니다. 두 양당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법상의 의무를 다하는 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부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며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법상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은 형이 결정된 범죄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사, 판사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총선용, 보수층 끌어안기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자숙하던 분들은 다 어디가 계십니까? 그 사이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책임을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민, 국회,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문병호 주고위원입니다. 내년 총선이 민주당, 자유한국당 2파전의 그림이 될지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파전의 그림이 될지가 가장 큰 총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일 선거를 한다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2파전 그림의 총선이 될 것이라는데 이 일을 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 총선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파전의 그림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1년을 앞두고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6.74%, 38석의 국회의석을 얻는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나올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득권 양당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나오길 바라는 제3지대의 변화 에너지는 과거부터 상당한 힘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 박찬종 현상,
이인재 현상, 문국현 현상 등이 그것입니다. 그 변화 에너지는 안철수 현상에 이르러 대한민국 정치권을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규모로 커졌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신적폐, 자한당은 구적폐여서 두 당을 심판하고픈 제3지대의 에너지가 어느 때보다도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시각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 제3의 에너지를 담아갈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3지대에 바른미래당이 있지만 바른미래당 그릇이 그 에너지를 담을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곧 출범할 우리 당의 혁신위가 할 일은 바른미래당 그릇을 제3지대의 엄청난 에너지를 몽땅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 방향과 전략과 컨텐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화합, 개혁, 자강이라는 승리의 슬로건을 찾아냈습니다. 이 화합, 개혁, 자강의 슬로건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전략과 컨텐츠를 생산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 최고 지도부의 생각과 역할입니다. 특히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생각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 분이 프톨레마이우스의 천동설과 같은 입장에서 총선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나를 변화시켜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나를 중심에 둔 방향이나 전략을 모색하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출마자와 당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혁신위가 바른미래당 승리의 방정식을 찾아내면 모두가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발언 또 없습니까? 공개 발언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